지난 시간에는 이 15장 자본 조달의 내용 중에서 특히 이 모험 자본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험 자본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렸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증권 발행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인수회사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네를 이 증권사, 이 증권의 발행에 참여하는 증권사 파트너를 왜 인수회사라고 부르고 왜 얘네를 영어로는 언더라이터라고 부르느냐? 그거는 언더 아래에 라이트 서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름이 왔다. 그래서 뭐 베어 스턴스,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애들이 여기에 지금 인수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우리 나라든 아니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느 나라에서든 다 동일한데, 회사들이 투자자를 만나서 자기네끼리 짝짝꿍해서 야 우리한테 투자해 줄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거는 회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활동이고, 그 투자자들이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경험이 있고 분석 기법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자금을 갖추고 있다면 걔네들끼리 짝짝꿍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설령 투자가 실패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네가 하기로 한 거니까 책임도 너희가 지면 된다. 근데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것도 너희의 선택이니까 존중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일반인이 끼게 되면은 항상 이제 문제가 골치가 아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일반인 중에는 지금 말했던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그런 사람 외에도 돈이 얼마 없는데 자기의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분석 능력이 없어서 잘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 말 듣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말 믿고 그냥 솔깃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부 기관, 규제 기관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들어오게 되고 깐깐하게 심사를 하게 돼요. 특히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 투자를 받는 기업이 사기꾼이냐 아니냐, 회계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절차가 여기 나와져 있는데요. 기업이 처음에 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증권이라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증권을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번 장에서 주식 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가 달라붙습니다. 근데 진짜 증권사를 이제 미국에서는 증권회사라는 이름 대신에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이다 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와 은행이 완전히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증권사와 은행이 딱 구분이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사인데 은행인 척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걔네들을 투자은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투자은행이 증권사예요. 증권사가 왔다. 그래서 증권사는 자기가 언더라이터, 인수기관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네가 자기네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를 임명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이랑 발행하는 기업이랑 이 증권사들이 협의를 합니다. 증권사들이 특히 여러 가지 제시를 많이 해요. 야, 우리가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온다. 너는 만약에 네가 주식을 만들어서 팔면
이 주식은 어느 정도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예상을 해주고 평가를 해주고 뭐 그런 걸 하려면은 절차를 이런 거를 해야 돼.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정보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기업은 투자 계획서, 투자 안내서를 발간을 합니다. 누구한테? 일반 투자자한테.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투자 안내서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 우리 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상, 지금 현재의 재무제표, 우리 기업의 경영진, 임원들은 누구냐, 중요한 주주들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투자자들이 볼 수 있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한편 이제 그러한 투자 안내서가 이제 일반 투자자한테도 가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가느냐?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감시위원회, Security Exchange Commiss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SEC라고 부르는데 증권관리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감원에 해당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감원하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감원은 특히 회계 부정이 없느냐 이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이 투자 안내서를 평가를 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얘네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맞느냐,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매출은 얼마가 돼야 된다, 순이익은 얼마가 돼야 된다, 뭐 자기자본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 맞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안내서와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또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면 브로커리지 네트워크라고 돼 있는데 증권사들한테 쫙 뿌려요. 국내 증권사, 해외 증권사들한테 쫙 뿌립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간을 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투자 안내서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이걸 받아봤을 때 느낌이 어때? 느낌이 오니 안 오니? 이 가격이면 적정할 것 같냐? 아니면 싼 거 같냐? 비싼 거 같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요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증권을 이렇게 주식을 이 가격에 이만큼 발행하면 너 살래 안 살래? 살 거면 yes, 어느 가격에 살 건지 얼마나 살 건지 yes 체크해 달라 해서 이제 응답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쭉 뿌리면은 걔네가 이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나름 성심성의껏 응답을 줍니다. 아, 네가 이렇게 팔면은 나는 얼마치 사겠다. 내가 우리 고객들 동원해서 이 정도 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수요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우리 인수기관인 증권회사가 취합을 해서 야,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잘 팔릴 것 같다. 안 팔릴 것 같다. 이거를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추어서 가격을 최종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자, 한편 이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심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절차가 갑니다. 그럼 방금 위에서 봤던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이제 확정된 이 투자 안내서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의 증권사를 통해서 이 주식에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식에 청약을 하면은 만약에 이 주식이 실제로 나왔을 때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집계해서 최종적으로 이 투자자들한테 주식이 나누어지고 이 투자자들은 그 대가로 돈을 내고 그 낸 돈은 모아져서 이 기업에게 제공이 된다. 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증권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 재무 그리고 나중에 금융기관 경영론 수업을 들으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터액션이 있어요. 누가 인터액션이 있냐면 발행하는 기업과 인수기관인 증권사, 이 증권사 파트너가 서로 인터액션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떠한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발행하는 방법을 좀 나눠놨어요. Firm Commitment, Best Effort, Dutch Auction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뭐냐면 우리 대신 니네가 팔아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탁 모집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모집이라는 것은 자금을 모집을 한다.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 라는 뜻이고 그거를 너네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위탁 모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어로는 best efforts underwriting 이라고 불러요. 혹은 underwriting at best effort basi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이 주식을 팔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뉘앙스가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누가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 어떤 분이 이제 아프셔서 급하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러 갔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까지만 말씀을 해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여기서 얘는 100% 낫습니다. 얘는 100% 죽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예측이 틀리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물론 표현적으로는 최선을 정말 다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신다면은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위탁 모집 방법에서는 증권사가 이 발행하는 기업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 이 주식을 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수회사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바로 니네가 파는 만큼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판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더라도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사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80만 주밖에 못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만 주는 어떻게 되느냐? 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탁 모집 방법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를 만나지 못하면 못 만난 부분만큼은 취소돼서 없어진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증권회사와 어떤 기업이 자기네 주식을 공모,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권회사가 인수기관으로 들어왔고 위탁 모집 방법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공모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공개 모집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인 주식 투자자가 이 주식을 사는 가격, 그러니까 이 주식을 받으면서 내는 가격이에요. 돈이에요. 이게 주당 150달러로 정해졌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증권회사는 한 주를 팔 때마다 5달러씩 받기로 했다 합시다. 총 몇 주를 만들었냐면 2억 주, 200 곱하기 100만 2억 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모두 팔았다. 두 번째 시나리오, 그 중에 181억 8천만 주만 팔았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다 팔면 어떻게 되느냐? 2억 주를 모두 팔면 투자자들은 한 주당 150달러를 내고 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의 숫자가 2억 주이기 때문에 150 곱하기 2억 해서 300억 달러가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이 전부 기업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투자자가 낸 돈인데 그 중에 일부는 이 인수기관, 증권회사한테 수수료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뺀 만큼이 기업이 가져가는 돈이 되고
그래서 5달러씩을 빼서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29억 달러를 이제 얘네가 벌게 되죠. 아니죠. 290억 달러. 제가 지금 영어 그 숫자 단위와 그 한글식 숫자 단위를 좀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290억 달러를 이제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회사는 5달러씩 수수료를 가져갔고 2억 주를 이제 했기 때문에 10억 달러를 이제 자기네 수수료 이득으로 챙길 수 있었다. 이렇게 분배가 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봅시다. 1억 8천만 주만 발행이 되었다. 판매가 되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실제로 낸 돈의 총 금액은 150달러씩 내고 총 1억 8천만 주를 샀기 때문에 270억 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기업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261억 달러. 그리고 증권회사는 9억 달러를 자기네 이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이랑 증권회사 둘 다 모두 팔았을 때 비하면 당연히 벌어들이는 가져가는 돈이 작아졌을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봅시다. 증권회사는 이제 물론 비례해서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못 팔면 자기네도 손해가 발생을 하지만 그것은 기업과 비교하면은 기업이 더 많은 손해가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못 팔면은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거냐? 기업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증권회사는 최선을 나름 다했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이 주식이 없던 것으로 치기 때문에 그 손해가 기업에게 전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개념을 볼게요. 이제 또 다른 방식의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전량 인수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인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회사 나오는 사내 뭐 이런 거 나오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겠지만 인수인계라는 표현이 있죠. 인수인계는 자기 일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인수는 무언가를 받는 겁니다. 뭔가 어떤 그 책임이나 권한을 건네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인수는 증권회사가 기업으로부터 일단 이 주식을 몽땅 다 받는다, 다 가져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앞에 전량이라는 말랑 합쳐서 전체 모든 이 기업이 발행하는 이번에 발행하는 모든 주식 증권을 다 이 증권회사가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firm commitment인데 여기서의 commitment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고하게 firm이니까 이제 확고한, 단단한, 확고하게 약속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이거는 이 기업이 먼저 발행하는 주식을 어떤 특정한 금액을 받고 증권회사한테 다 넘긴 다음에 통짜로 넘긴 다음에 이제 거기서 증권회사가 네 알아 해 라고 하는 상황을 바로 이 전량 인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이 이미 한번 넘어간 거예요. 앞에 이 위탁 모집에서는 소유권이 기업에게서 투자자로 다이렉트로 가고 이 증권회사는 중개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유권이 기업에서 증권회사로 이미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증권회사에서 투자자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중간에 잘 안 됐다, 미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남의 것을 다루는 것이랑 자기 걸 자기가 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이제 그 차이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는 결국 인수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인수회사가, 즉 증권회사가 뭐 전체 증권을 다 통짜로 일단 받아온다. 돈을 주고 사오고 그것을 다시
투자자들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는 이미 발행하는 기업의 손을 떠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졌으니까 사실 책임을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책임을 지면 좋은 게 뭐냐? 이제 나한테 권한이 생겨요. 내가 이제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그 책임은 내가 지고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이익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을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예시를 살짝 바꿔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똑같이 공모가는 150.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일단 기업이 증권회사한테 145달러의 이 주식을 무조건 확정적으로 넘긴다라는 하나의 추가적인 단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다 팔고 두 번째는 못 팔고. 자, 다 파는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느냐? 기업은 145달러에 한 번에 이 모든 통째로 이 증권 주식을 이 증권회사한테 넘기고 바로 29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 그래서 기업은 수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게 반영된 이 최종적인 금액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궁극적으로 사는 금액이 얼마였냐면 150달러였기 때문에 실제로 3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 누가 가져갔느냐? 증권회사가 챙겼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싸게 떼와서 비싸게 파는 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 자기가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근데 못 팔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아몰라를 시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이미 정해진 가격에 모든 주식을 증권회사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제 나는 손 뗐어요. 그건 이제 네가 알아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291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실제로 증권회사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증권회사는 291억을 주고 기업에게서 이걸 사왔지만 투자자들은 실제로는 101억 8천만 주만 샀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온 돈은 적어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손해를 봤냐라고 할 수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기업은 202억 주를 발행을 했고 그 중에 1억 8천만 주는 투자자들이 샀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나머지 2천만 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증권회사가 네가 가지고 있다 나중에 알아서 처분을 해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얘네가 뭐 싸게 팔든 뭐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든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상황이 무조건 손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손해를 본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량 인수랑 이 위탁 모집의 이 큰 차이가 바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탁 모집을 하는 데에는 이제 이 기업이 증권 발행에서 실패할 경우,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팔지 못했을 가능성, 이 부정적인 결과를 책임을 진다. 그래서 자기네 손해가 된다. 그러면 반면에 전량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자기네가 책임을 진다. 우리한테 일단 넘겨라 하고 가져갔기 때문에 기업은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든지 확정적으로 원하는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 계약을 맺는 증권회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주식을 팔기 위한 증권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통 평균적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더 갑이에요. 사실 이런 이미 얘네가 인수회사가 하기로 한 이상 얘네한테 조금 더 우위가 있어요. 반대로
발행하는 기업은 처음에 얘네를 인수회사로 선정을 할 때는 갑일 수 있지만 지금은 이미 얘네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주도권은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제 제안을 하느냐? 증권회사가 주도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자, 너네는 전량인수, 너네는 위탁모집, 이거를 이제 얘네가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어떤 기업한테는 전량인수를 제시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게 자기네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일 거예요. 왜 전량인수가 얘네한테 유리할까? 인수회사가, 증권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게 해자다. 이런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주식이 너무 지금 핫해서 투자자들이 무조건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는 이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생색은 내고 이제 비싼 가격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그만큼 자기네가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력적인 기업, 지금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전량 인수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전량 인수를 제시를 안 했다. 그리고 위탁 모집으로 갔다라는 이것은 무엇일까? 그만큼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기업이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이 기업의 주식이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위탁 모집으로 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주식 공모 중에서 90% 이상이 전량 인수입니다. 대부분 전량 인수, firm commitment 방식으로 일어나게 돼요. 위탁 매매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위탁 매매로 갈 정도가 되면 이 증권회사가 사실상 너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도 알아서 그러면은 우리 재수하자 아니면 삼수하자 이렇게 가요. 지금 내가 나가봤자, 내가 주식을 팔아봤자 인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3년 더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더 가치를 끌어올려서 재도전하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공모를 아예 철회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제 공모가 일어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전량 인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렇고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전량 인수는 금융회사인 증권회사가 책임을 지고 그 대신 자기네는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에요. 이 증권회사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들은 항상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에서 비판할 때 우물안 개구리다. 약간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은 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그 금융회사에 비해서 책임을 지고 그만큼 이익을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적 마인드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 기업임에도 증권회사들이 위탁매매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좀 바꿔야 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자기네가 책임을 지면서 손해를 보면서 이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게 관행처럼 되고 있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오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주식시장에 안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손해가 된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너희가 조금 더 책임을 많이 져라. 근데 이제 항상 법으로 생각하면은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하느냐? 왜 소극적이느냐?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금융회사들도 하도 정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너가 뭐 해라, 너가 뭐 해, 이렇게 자꾸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는 애초부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발전된 방향은 정부는 금융회사들한테 간섭을 덜하고
금융회사는 알아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순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지금 일반적인 그 주식의 발행, 그것을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공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공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업 최초 공개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살다 보면은 뭐 남자 학생이든 여자 학생이든 항상 첫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업도 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첫 번째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 최초 공개라는 것은 정말 최초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왜 공개라는 말이 들어가냐? 주식을 공개 모집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기 위해서 이 기업은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신의 회계의 재무제표를 다 일반 투자자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앞으로 너는 무조건 매년 이 회계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투명해야지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이제 기업은 공개가 된 겁니다. 정보가 공개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주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폐쇄적으로 우리들끼리, 우리 기업이 하고 운영을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이미 일반 투자자한테 팔았기 때문에 누가 주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모두 우리의 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최초 공개를 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기업이 이미 주식을 이제 발행을 이제 처음으로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유상증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자라는 것은 증가시킨다, 자는 자기자본. 그래서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기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증자에 이미 공모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소수의 이 정해진 유명한 투자자한테만 팔 수도 있겠죠. 사모도 가능하지만 이 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증권을 팔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유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상이라는 것은 대가가 있다, 가격이 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주식을 받을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상증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증권 발행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큰 의미의 유상증자가 있고 혹은 증권 발행이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이 기업 최초 공개 IPO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맞는 건데 정확한 용어의 뜻으로 보면은, 근데 사실상 이 유상증자라는 표현은 기업 최초 공개를 뺀 나머지를 말하는 말로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의미만 따졌을 때는, 사전적 의미만 따졌을 때는 IPO를 포함한, 기업 최초 공개를 포함한 어떠한 것이든지 증권 발행을 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할 수 있지만, 주식 발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는 기업 최초 공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발행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결국 여러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뺀 거니까 두 번째부터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데, 영어로 유상증자를 표현하는 말은 seasoned equity offering입니다. 그래서 equity offering이기 때문에 주식을 주는 거다, 주식을 판매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seasoned가 있어요. seasoned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뭔가 철이 지난 것을 말할 때 seasoned라고 합니다.
이제 고기의 경우 뭐 여러분들 뭐 흑백 요리사 이런 거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기의 경우 이제 그 소스 향신료 이런 걸 해서 숙성을 시킨 게 시즌드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시즌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첫 직장을 가지는 이 과정을 프레시한 신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이직을 하는 거에서의 이 채용 시장은 시즌드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시즌드 잡 마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직 시장도 이제 이미 얘는 신빙이 아니라 이미 낡은 놈을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요 시즌드 에퀴리 오퍼링을 보면은 얘네가 1번 타자가 아니라 이제 2번, 3번, 4번 등등등등에 해당되는 애들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최초 공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유상증자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등등등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 번의 주식 발행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업이 구린 곳이 있다, 별로인 곳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얘는 주식을 한번 해봤어요. 주식 발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또 할게요, 또 할게요 라는 것은 돈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돈이 부족할까? 버는 것은 없고 나가는 것만 있기 때문일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유상증자를 하는 애들은 맛이 간 애들,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한 애들, 이런 애들이 보통 유상증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는 완전히 이제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기업 최초 공개는 정반대예요. 이거는 마치 신입 새로운 그 아이돌 그룹이 데뷔 무대를 가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기업이 확 이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도 많이 받고 그만큼 큰 자본도 조달이 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여러 증권사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일어나는 그런 주식시장에서의 꽃과 같은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최초 공개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업 최초 공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90%의 확률로 이 기업 최초 공개하는 주식의 주가는 첫날에 엄청난 점프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시간에 따른 주가를 살펴보면 이제 그 처음으로 이 기업 최초 공개가 이루어져서 주식을 받고 그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D-Day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일 후, 2일 후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전에 D-1, D-2가 있을 텐데 이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 전에는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주가에 대한 정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IPO를 하고부터 이 주식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날 D-Day에 처음에 이 가격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 이 가격이 이렇게 초기에 팡 올라갑니다.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천천히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공모주 투자 전략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모주 투자 전략이 기업 최초 공개를 하는 주식에 무조건 사자. 그래서 그거를 첫날 아니면 최소한 둘째 날 이런 때 빠르게 판매하자, 매각을 하자라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점을 이제 우리는 이제 저가 책정이라고 부르는데, 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요 가격은 첫날의 종가. 종가라는 것은 마치는 가격, 클로즈 프라이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 빨간색 요 점은 뭐냐? 요거는 공모가예요. 오퍼링 프라이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수 회사가 궁극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이 주식을 넘기는 가격.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첫날의 수익률이 우리나라에선 평균 약 50%.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10,000원짜리로 이 주식을 공모에 살 수 있다면 평균적으로 이 주식은 첫날에 무조건 15,000원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5,000원을 꽁으로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만에 50%를.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수익률이거든요. 하루 만에 이 50%의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돈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이유로 이 공모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최초 공개 IPO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주제인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저가 책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언더프라이싱.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 용어를 듣는 순간 엥? 하고 혼선이 올 거예요. 저가라는 건 낮은 이란 뜻이잖아요.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의 관점에서 얘를 바라보면 저가인 거예요. 이 첫날에 주식의 합당한 가격은 실제 주식이 거래된 이 가격이 맞지만, 얘의 관점에서 보면 인수회사인 증권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실제로 넘긴 이 공모가는 형편없게 낮았다. 그래서 저가로 책정이 되었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관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투자론이나 아니면 재무관리론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면은 알 수 있는 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은 옳다 라는 관점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짱구를 굴린 결과이기 때문에 얘네들로 인해서 결정이 된 최종적인 가격은 현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반영한 가장 정확한 정보일 것이다. 이 가격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정확한 정보다 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얘는 왜 거꾸로 낮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건너뛰고, 자, 이거는 미국의 경유인데, 미국의 1960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년의 기간 동안 평균 첫날 수익률이 17.3%입니다. 미국에서 IPO에 공모주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약 17%를 하루 만에 꽁으로 먹을 수 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요 왼쪽 가장 아래 코리아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약 35년 동안 평균 첫날 수익률이 58.8%, 약 60%. 제가 얘기한 숫자가 거의 나오죠. 거의 10만 원 투자하면은 거의 6만 원 먹을 수 있다. 16만 원이 된다. 이걸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투자자 관점. 투자자들은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야 여기에 공모주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기업은 왜 기업 최초 공개를 하느냐? 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기업 최초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 큰 기업, 더 미래가 촉망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투자자한테 받아서 이걸로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구글도 IPO를 했고 페이스북도 IPO를 했고 넷플릭스도 IPO를 했고 아마존도 IPO를 했고 이런 대기업들이 다 IPO 과정을 거친 이유가 앞으로 더 크게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 기업 최초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얘네가 받은 돈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한테 받는 돈이니까 공모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이 돈이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위해서 지출한 돈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는 투자자들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자가 돈을 벌고 잃고는 기업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주가가 올라간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얘네가 돈을 받는 것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열받아요. 왜? 아니 우리 기업의 주가는 사실 이거였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의 증권회사들이 여기다가 후려쳤네? 나는 이만큼 잃어버렸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우리들의 이익을 뺏어간 것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다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을 활용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더 직원도 많이 뽑고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정보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의 이야기예요. 주식 가격은 주식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의 파워 게임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정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가능한 빨리.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근데 IPO 기업의 문제가 뭐냐? 지금부터는 거래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얘네의 재무제표를 100% 완벽하게 공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주식 거래가 공공연하게 기록이 된 적도 없어요. 물론 사적으로 주고받은 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데이터에 기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정보가 부족하면 반드시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요. 야, 이 기업이 진짜 잘 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한테 주식을 사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근거로서 매출이 작은 소기업, 작은 기업일수록 그 저가 발행 현상이 더 큽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첫날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 자, 보면은 이제 기간별로 좀 쪼개서 나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갈 때마다 매출 단계가 커지고 있거든요. 처음은 0에서 1000만, 1000만에서 2000만, 2000만에서 5000만, 5000만에서 1억, 1억에서 200억, 200억 이상 이렇게 나눠놨어요. 보면은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시기를 보든지 간에 수익률이라고 기억되는 요게 이제 첫날 수익률인데 첫날 수익률이 위쪽이 대체로 크고 아래쪽이 작습니다. 위쪽이 크고 아래쪽이 작아요. 여기 중간이 여기 두 번째가 제일 크고 아래쪽이 작아요. 여기는 세 번째긴 한데 어쨌든 위쪽이 크고 다시 내려갑니다. 작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매출이 작은 기업일수록 첫날의 수익률이 크다. 첫날의 수익률을 우리가 저가 발행 현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매출이 작은 애들일수록 저가 발행 현상이 크다. 왜 공모가를 낮게 받았느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공모가라는 것은 협상의 결과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협상의 결과이냐? 기업 대 증권사의 협상의 줄다리기 결과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싶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이고 싶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왜 가격을 높이고 싶느냐? 왜 공모가를 높이고 싶느냐? 공모가가 높아야 자기네가 받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야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으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왜 가격을 낮추고 싶느냐? 가격이 낮아야 그래야 자기네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 앞에 봤던 전량 인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시세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금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누가 더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 기업이 더 힘이 세다면 상대적으로 공모가는 올라갈 것이고, 증권사가 더 힘이 세다면 공모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펴봤던 이 매출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도 이 관점으로도 똑같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 작은 기업, 조그만 기업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겠죠. 그러면은 증권사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증권사가 후려쳐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이미 규모가 큰 기업이고, 누가 봐도 얘는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증권사가 야, 너네 가격 낮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너 싫으면 너 그만두고 나는 다른 증권사랑 할게. 이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글입니다. 이제 제가 소개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구글은 자기네가 IPO를 2004년에 했어요. 2004년에 IPO를 할 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위탁 모집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으로 설명드렸던 전량 매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전량 인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방식으로 했느냐? 여기 발행 방법에 제3의 길이 있는데 더치 옥션이 있습니다. 옥션이니까 경매를 했어요. 요 위에 전량 인수든 위탁 모집이든 두 가지 다 어쨌든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구글은 아예 그냥 싫으면 그만둬 하면서 다 그 증권사들 포함해서 전체를 다 경매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가 최대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구글과 같은 그런 특이한, 아주 정말 누가 봐도 얘는 슈퍼 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업 최초 공개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약간은 이제 그 지금까지와 좀 분위기를 환기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재미없는 부분을 할 텐데요. 지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PO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증권사들은 가격을 매겨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한테 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이 사례 연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절대 가치 그리고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 가치로 평가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마치 우리 이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수강생들이 어떤 특별한 수업을 들을 때 절대 평가에 적용을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평가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나의 성취에 맞추어서 점수를 받죠. 그것처럼 이 절대 가치 평가법은 다른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이 기업 자체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대 가치란 뭐냐? 대부분의 수업에서 해당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같이 수업을 듣는 경쟁 수강생의 성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이 더 좋으면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성적이 낮아지면은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높아지고 이렇게 다른 기업에 의해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대가치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절대, 상대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핵심 방법이 뭐냐? 바로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 현금 흐름 할인법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돈에 집중을 하자.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평가하자. 그것을 이제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측정을 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별로 현금 흐름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별 현금 흐름의 크기를 우리는 Free Cash Flow, 그래서 줄여서 FCF 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그래서 Cash Flow from Asset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자본 지출을 빼고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차감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13장까지 배웠었고 사례 연구 중에서도 이제 이거를 적용을 했었어요. 자, 한번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검토해 봅시다. 여기 어떤 고양이 장난감 이렇게 흔들면 고양이들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걸 만드는 펠린 팬시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이런 특이한 가정을 해볼 건데 얘네는 지금부터 5년 후까지만 장사한다. 5년 후에 이 사업을 접는다라고 하고 평가를 해볼게요.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EBIT 10, 그냥 밀리언 떼고 얘기할게요. 10, 감가상각 1.5, 자본지출 2.4, 순운전자본의 변화 0.8 이렇게 계산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기타 내년도,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가 다 있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 할인율은 우리가 방금 그 앞장에서 배운 13장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8%로 측정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각각의 현금 흐름을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까지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쫘르륵 나왔고 그로부터 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 지출을 빼고 순운전 자본의 변화량을 빼서 잉여 현금 흐름을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온 잉여 현금 흐름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냅두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제곱, 세 제곱, 네 제곱, 다섯 제곱으로 나누면 8%를 적용해서 나누고 합산을 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나온다. 근데 여기에 결과에 우리는
지금까지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지만 약간의 사소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펠린페이스의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만 반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5년 후에 이 회사는 그만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5년 이후에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럼 그게 맞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6년차가 왜 없냐? 있고 7년차가 있고 8년차가 있고 9년차가 있고 10년차가 있고 20년차가 있어요. 심지어는 40년차가 있을 수도 있고 60년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기업의 고잉 컨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업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억지로 편의상 가까운 5년만 하고 끄는 거예요. 따라서 6년차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은 되게 일부분만 집계가 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뭐 조금 더 쳐줘서 10년차까지는 우리가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너무 예상이 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시점부터는 대충 근사값을 이용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근사값을 우리는 종료가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터미널 밸류. 이 터미널 밸류, 종료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영구연금 공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구연금 공식은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면 성장하는 경우에 C 곱하기 1 플러스 G 나누기 R 빼기 G 이렇게 이 식을 제가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지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펠린페시가 5년 후에 청산하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 이제 이 기업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앞으로 5년차 이후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2%씩 매년 증가할 거다라고 그냥 대충의 근사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10.84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앞에 5년에 끝난다고 했을 때 요 5년 후에 잉여 현금 흐름이 10.84였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0.84를 기준으로 2%씩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할인율은 8%고 성장률이 2%니까 분모에는 0.08 빼기 0.02. 그러면은 요 종료 가치가 18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종료 가치는 어디 기준의 종료 가치냐? 5년 후의 기준에서 측정된 겁니다. 이 10.84가 5년 후에 발생하고 그 이후는 2%만큼 성장한다고 했을 때 이만큼을 우리가 환산한 결과가 계산된 것이 바로 184.359 얘는 5년차 기준에서 평가된 현재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제 지금의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5년치만큼 한 번 더 할인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랑 나머지 부분은 똑같지만 마지막 5년 차에 이 184 부분을 한 번 더 집어넣어서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산하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최종적으로 158 정도가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 사례 연구 1번을 할 때 제가 값을 주어드리고 이 값에 따라서 이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하라 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것의 이름이 바로 종료 가치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평가 예상치다. 이 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